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4월 21일 금요일 마켓 뒷담화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뒷담화는 또 새로운 주에 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흥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운용력들이 토마토 투자자문의 새 운용력이 또 이 금요일 저녁 그 주먹고기집에서 같이 대화하듯이 또 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프로가 되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의 운용력 세 분, 대표 운용력 세 분,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거 할 땐 참 어색하네요. 네, 박주영 운용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 운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 운용력입니다. 자, 왜 제가 하면 꼭 이렇게 어색할까? 항상 참. 자, 오늘은 좀 지수가 빠졌는데요. 주중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로 좀 빨간색 나오는 날짜들이 주로 많았는데 오늘은 또 빠졌습니다. 빠지는 뭐 이슈 어제 저녁에 또 파월 의장 빅스텝 0.5% 뭐 인상 관련 그런 이슈들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가 급락세 나타나고 우리 증시도 좀 약한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일단적으로는 또 뭐 빅스텝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빅스텝 하도 좀 많이 들어서 네. 시장 자체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요. 좀 우리가 좀 가끔 좀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워낙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길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어제 나왔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 일단은 거의 기정사실한 거잖아요. 5월 달에 5월 3일, 4일 날 연준 회의죠.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기정사실하는 쪽. 그 전에는 약간 이제 가능성도 일어났던 건데. 6월 달도 이제 뭐 금리 인상 50bp 얘기까지 나왔던 쪽이니까 다 알려진 내용들인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좀 뭐 저도 이제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일단은 올해 금리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5월달 포함해가지고 6차례 정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50bp를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충 올해 연말에 금리가 2.45는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2.5%? 네, 2.5. 이게 연준이 지금 중립금리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가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중립금리 수준 목표 자체가 2.4%가 본래 내년도의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연말 가면 금리를 인상할 목표를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빨라지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는 그렇게 된다면 3% 넘어가는 거의 3% 넘어간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는데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든가 네.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가만히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연말 간다 우리나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2.4%까지 간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1.5%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는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가겠냐. 3% 정도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국내 금리가 미 금리보다 좀 낮다고 해가지고 장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등급 자체가 굉장히 좀 우량 등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미국에서 금리가 뭐 예를 들어 2.5%면 우리는 3%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낮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 불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말에 2.4 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최소한 2.4 이상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쌀걸요? 예, 그렇게 된다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채가 많은 은행권이라든가 속된 말로 뭐 이제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 영끌이 자금을 모았던 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연말에까지 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3%대 넘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 실물 경기엔 굉장히 좀 부정적이겠네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 4.1%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주식을 안 하게 되면 부동산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 지금 뭐 미분양이라든가 약간 시가 떨어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으로도 안 갈 거고. 그러면 돈 넣어서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물가 지표는 지금 떨어지겠지만 4.2%인데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2% 3%밖에 금리가 만약에 3% 올라간다 한다면 금리 자체도 3%대인데 손실이거든요. 예, 이런 쪽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여전히 주식이 매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식시장을 본다 한다면. 그런 대신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펀더멘탈을 유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준의 빅스텝 얘기 부분 자체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의 부분 자체는 좀 매력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작년 여름에 오징어 게임 나왔잖아요. 원래 재작년에. 작년 가을. 작년 가을이었죠. 원래 재작년인가 그걸 이제 이미 다 만들어 놓고선 재작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시점을 좀 이제 뭐 코로나 등등 해갖고 미뤘다가 작년 가을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재밌게 봤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서 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지금 나왔을까? 그래서 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그 2000년 3월, 4월 이후는 막 유동성 풀면서 일종의 황금의 시기였잖아요. 그냥 막 돈도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든 뭐 코인을 뭐 그냥 뭐 얼떨결에 하는 사람이든 그냥 막 벌고 뭐 부동산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오르고. 근데 딱 그 작년 한 가을 요 필두로 오징어 게임 나오면 이제 좀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고통을 주고 볶는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 지금 뭐 벌써 한 4월 달 와서 보니까 모든 여건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사실 뭐 리오프닝 이제 뭐 영업 시간 뭐 24시간 다 해제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문제가 또 돈이 실물 가게들이 다 좀 빡빡하다고요. 또 이제 이자 점점 이제 금리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많이 내야지. 또 이제 음식료 값이고 뭐 소비자 여러 가지 이제 또 품목들 가격 올라가서 또 구매 어떻든 또 여력이 좀 뭔가 또 위축되지 등등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 보면은 그냥 일단 주식시장 외에도 실물적인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뭐 상위 뭐 0.1%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좀 이렇게 퍽퍽해지는 부분들이 이게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또 자금 여유가 있고 뭐 대출을 받아서든 앞으로 이제 뭐 소득이 더 증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팍팍 이제 또 쓸 수 있고 그래야 또 주식도 그냥 또 팍팍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 그런 게 좀 우려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어제 파웰 연준 의장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5월 초에 연준회의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이제 딱 오늘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연준 의원들마다 어떤 사람은 75bp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노무라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50bp 한 번 올리고 75bp 두 번 올린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저께 정리해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이제 앞전에 뭐 다른 연준원들이 뭐 75bp 올린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게 한번 꺾였다가 어제 파월 연준장이 딱 시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50bp 인상을 하고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 연준회의를 앞두고서는 선방을 다 시켜버리니까 결제 해지를 해준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앞전에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하기 전에가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축소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안 좋았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딱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처럼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실제 금리도 올라간다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돈이 축소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유동성의 축소라는 부분이 현재 미증시를 봐도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 기존의 성장주다라고 했던 쪽 같은 경우가 사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가치주다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박주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지금 시점에 그럼 은행에다가 넣을 거냐 하면은 그거보다 주식이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주식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이쪽 같은 경우가 은행 금리라기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차라리 주식에 넣는다면 그 중에서도 배당주들이 또 부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강세를 띄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통신이나 은행이나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도 시장에서 저평가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는 또 한편으로는 가장 경기하고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배당 수익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고 그 선택 안에서 강세를 띄는 쪽과 약세를 띄는 쪽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장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심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어저께 하루 35% 빠졌었나요? 네, 넷플릭스 좀 이따가 3번. 좀 이따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넷플릭스로 예. 넘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넷플릭스 하죠. 바로 넷플릭스로 가자고요? 네. 뭐 그러시죠, 뭐. 성장률 주가 하락이니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얘기하시죠.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예. 넷플릭스가 주가가 700불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220불, 3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딱 보게 되면은 앞전에 1월 달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20, 30%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 30%확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축소가 되었고 실제 뭐 축소된 부분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이제 공급을 중단하면서 축소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공급을 하고 그 많은 시청자 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익의 증가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고 애플이 들어왔고 디즈니가 들어오고 경쟁이 너무 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토종 OTT가 있듯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컨텐츠 자체는 고급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넷플릭스라는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산업이 10%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못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구독자 수가 감소했으니까 주가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속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성장주가 아니다가 돼버리니까 결국 주가가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 얘기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번 주 미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을 중심,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 S&P나 다우지수는 사실 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주가 예전처럼 성장주 이런 과정은 이제 한동안은 안 되는 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 최근 이제 한 2년의 유동성 장세 속에서 보면 어떤 섹터든 1등주는 무조건 된다. 거기에 돈을 넣고 오래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 믿음이 사실 쌓은 탑이 결국 뭐 퍼수준 막 100배, 150배, 200배의 탑인데 그게 무너지는 과정들이 뭐 작년, 뭐 올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중에 넷플릭스도 뭐 그런 요인이 많지 않나 보이는데 넷플릭스가 최근 보면 뭐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구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든 지금 전쟁 중인데 그걸 뭐 결제할 수 없으니까 그 40만인가 그 숫자가 크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지갑이 퍽퍽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이 퍽퍽해지니까 일단 먹는 거 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 있어가지고 먹는 거, 뭐 또 입는 거, 기본적으로 쓸 돈은 써야 되고 이게 뭔가 같은 돈을 갖고도 이게 좀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퍽퍽해지니까 요건 대체제들이 또 있잖아요. 넷플릭스 꼭 이번에 저 결제 안 하고 저거 하면 그냥 뭐 다른 텔레비전 뭐지 아니면 뭐 무료로 또 제공하는 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구글 플레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뭐 등등. 그래서 이 좀 뭔가 구매 위축이 되는 단계, 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등등 해갖고 구매 위축이 되는 단계들이 넷플릭스한테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있고요. 최근 보면 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주들도 이번 주는 좀 많이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엔터주.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국내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는 쪽인데 앞서 이제 우리 강재훈 영역이 영업이익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장주들 중에서 이게 넷플릭스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구독자가 감소세로 전환이 좀 됐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들어오니까 디즈니들 중심으로 아치라든가 들어오니까 이미 또 구독자 감소 부분 자체는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2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PBR이 거의 10배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주 중에서 저는 성장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게 이익률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엊그제 발표된 테슬라를 보시게 되게 되면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19%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4% 5%밖에 안 돼요. 테슬라가 단기순이익을 4조 원 냈더라고요. 4조 원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이 25조 원인가요? 2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돈 따지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19%고 단기순이익이 25조 원 중에 4%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가 작년 1분기 실적을 단순하게 비교했더니 PER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60배더라고요. 예컨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PER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한 130, 40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여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성장주들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단 뭐 네이버도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네이버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비하면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자본율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장주들이 무늬만 성장주지 네이버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앞서 얘기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무늬만 성장주지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거든요. ROE가 높아야지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품이 안 끼는데 ROE 지표가 낮다 보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PBR 지표는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거든요. 그런 또 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넷플릭스는 약간 그 미국의 성장주 중에서도 약간 그렇던 외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장주 내에서도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차별하다. 실적이 따라주고 어느 정도 법이 아닌 주식들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따라지면서 넷플릭스처럼 이게 역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금리 인상 구간 쪽에서 가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 밀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게 뭔지 아세요? 어느 거였죠? 테슬라지? 아니요. 아닌가요? 테슬라는 두 번째. 두 번째인가? 예. 첫 번째가 갑자기 PD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 100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 네. 3배짜리. 네. 그래서 연초예요? 올해 연초부터. 연초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전까지 시장에서 서학개미 분들 빅테크를 중심해서 미국의 성장주들 계속해서 작년까지 갔었으니까 올해 빠진다가 될 때마다 계속 산 거죠. 근데 문제는 3배짜리 레버리지 사다 보니까 네. 그 충격이 중간에 엄청 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미국의 선물 중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 변동이 센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은 사실 그거였었죠. 우리 국내 엔터주들 왜 많이 빠졌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박지원님이 이산 쪽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국내 엔터주들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 공연을 못했죠. 공연을 못했었는데 실제로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을 못했는데 온라인 공연 정도를 해도 사람들이 팬이라고 하는 그 팬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팬덤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뭘 확인하고 싶냐면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했거든요. 나가지 못하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팬층들이 더 많이 썼다. 근데 이제는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이익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대신에 공연을 보러 가게 될 경우는 그동안 사람들이 뭐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팬들의 매출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공연을 했는데 그 오프라인 공연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만큼 그 이상 뽑아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지갑이 얇아 빠졌다고. 네. 그러니까 엔터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고. 그거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제는 말 그대로 다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의식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이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처럼 팬덤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한 2년 정도 뭐 팬데믹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 거기 이 몸이 좀 길들여진 느낌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전에는 이제 재작년 한 봄에는 막 이런 게 뭐 이제 밤에 술도 먹지 말라, 뭐 가면 안 된다,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못 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1년, 2년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예를 들어 진짜 자정 이후로 이제 뭐 술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아니 자정 이후까지 술을 왜 먹지? 그런 게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존에는 습관적으로 접촉하던 부분, 습관적으로 어디를 뭘 가서 활동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뭐 실내 활동이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 보면은 리오프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한 달 전, 두 달 전과 달리 뭐 확 뭔가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변화된 느낌보다는 거기에 한 2년 동안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체감이 그렇게 확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마스크를 벗으면은 체감이 확 느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근데 이건 좀 클 것 같아요. 마스크 벗는 거는. 워낙에 좀 날씨 좀 더워지고 하면은 마스크 쓴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명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나이대 이상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밑에는 또 젊은 층은 또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이제 풀었다 했을 때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이 택시 못 잡는다고. 대학가 특히. 왜냐면 다들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모이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시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다 끊겨 있으니까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택시 승객 자체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택시 자체가 많이 운행을 좀 많이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 젊은 층은 많은데 이제 약간은 연령층이 있는 쪽은 그런 거가 별로 안 느껴지죠. 그렇죠. 나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시장 대안주 오늘도 보면 지수 빠지는 가운데에서 뭐 음식료 또 철강이었죠. 그리고 음식료, 철강. 뭐 보험이나 또 금융주, 은행, 이런 것들은 또 오르는 그런 양상들 나왔는데 이런 좀 대내 환경들 봤을 때는 뭐 시장 대안주라고 또 볼 수 있거나 또 오히려 다음 주 이후에도 투자의 중심을 놔야 될 쪽들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이 이제 음식료주하고 철강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두 종목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슈가 있죠. 일단 수혜주 쪽으로 곡물가 상승이라든가 철강주도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가 철강 생산을 많이 하니까 수출 금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이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음식료는 대표적으로 방어주지만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철강주도 그래도 민감주 내에서는 방어적이거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그런가요? 가치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진 않잖아요. 일단은 철강주는 일단은 재고가 있어도 썩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런 버핏이 철강주를 좋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또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음식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 양호해요. 상대적으로. 철강주는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최근에 포스코가 먼저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이 거의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오늘 발표된 포스코 강판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인가요? 양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의 철강주들이 리콜 중심으로 신고가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내에서 그랬던 부분들 실적과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또 관련 또 종목들이 또 이번 주에 주가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이끄는 종목들이라는 섹터가 있었어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크라운 제거가 급등했잖아요. 뭐 윤석열 관련 뭐 테마로 부각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 급등하니까 다른 것도 또 따라가는 것 같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뭐 가스관이라든가 관련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또 KG 스틸이 또 쌍방울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그 종목이 급등하다 보니까 한 종목이 상한가가 급등하면 따라가죠. 분위기가 쏠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또 파월 의장의 큰 빅스텝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시장에 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괜찮냐.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네, 답답. 야, 금리는 올라간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면 대안으로 뭘 해야 되느냐? 실적 예,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저도 시장 자체가 어렵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도 올라가지만은 돈이 갈 데가 없다.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에 안정적인 쪽으로 방어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뭐 이제 저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막 통화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 종목, 이 회사가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문제는 그게 정말 좋은지 아닌지를 다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신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면 앞전에 이제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막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었던 이제 성장주들 있죠. 이쪽에서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니까 지금 이거 실적이 괜찮은 회사 아니냐, 싸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회사는 성장주라서 굉장히 밸류가 비싸다. 어떤 다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냐고 이제 오히려 모르시니까. 그럼 이런 회사가 쌉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런 실적 저평가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 운영력들이야 뭐 맨날 이 종목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저평가고 이게 좋습니다, 쌉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일반 분들은 사실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도 참 요즘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적과 무관하게 이상한 주식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급등주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앞서 이제 우리 강재훈이 얘기했다시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종목 우리가 진단이라든가 할 때 가끔 시청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주식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고 사셨습니까? 이거 기본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자체는 물건을 따지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 주가 하나 더 산다는 자체는 물건 가격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시가총액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물건 가격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물 살 때 뭡니까? 물건 가격 물어보잖아요. 네. 물건 가격을 대부분 모르더라고. 이러니까 시장에 투자가들이 주가 빠지면 불안하거든요. 왜? 내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가치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갈 것 같으니까 가는 주식 따라가는 장.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길게 보고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전혀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데 오히려 더 사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막 올라가는 것들 보면 요즘 사실 급등이 나오는 게 현대사료죠. 현대사료가 지금 9배 나왔나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한일사료인가요? 네, 현대사료는 뭐 바이오와 관련된 우회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바이오 회사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사료에서 급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일사료. 그러니까 이제 한일사료가 저도 이제 봤거든요.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안 내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급등 막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엄청 높였는데 4,5천억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게, 시장이 우선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많이 급락을 했고 방송이라든지 대부분이 시장에서 뉴스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게 뭐냐면 올해 시장 어렵습니다. 올해 시장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힘든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방송이가 어디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2배, 3배, 5배가 나오는 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복구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기 성향이 급하신 분들은 이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대금 1위 종목이 일동작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전에 우리가 쌍용차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쌍용차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쌍용차 이슈가 붙으면서 해당된 관련주들이 앞전에 에디슨 EV가 한번 날아갔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움직였었고, 지금 이제 사료 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하고 막 엮어가지고 또 만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종목을 하려면 정말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총액은 최소 알아야 되고, 이 회사가 좋은지 싼지 어떤지는 알고 하셔야지 맞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장이 가면 갈수록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성장주가 좋았다, 가치 좋았다,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하다가 최근 실적 발표와 이제 미국에서의 가파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실적이 더 중요시하는 시장이 된 거지. 아직까지 이쪽으로 쏠린 건 아니니까요.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트렌드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대형이랑 중소형 특징이 대형주는 불확실한 거 싫다. 불확실한 거 싫고 안전한 게 맞습니다. 최고다. 예. 그거고 중소형은 어떻든 수급 붙이고 수급 몰리고 그때 이제 또 테마 붙고 이런 데 싹 몰리는데 대중 투자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모르고 어떻든 동학개미 막 해갖고 막 사면 오르나니까 주식을 들어왔는데 물렸단 말이에요. 물려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주식 팔고선 떠날 것이냐 아니면 복구를 노릴 것이냐. 그럼 복구를 노리려면은 일단 제일 또 이제 끌린 게 뭐예요? 중소형이죠. 그죠. 내가 시가총액 큰 거에 물려서 30% 손실 났다면 중소형으로 오히려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많으니까 예 그런 건데 이 중소형도 그렇죠. 이게 일단 지금은 또 장기 소외주, 중장기 소외였으나 올해 환경이 이 기업에 있어서 중장기 바닥 완전히 만들어 놓고 돌아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좋은 거죠. 그게 예, 중박 나고 대박 나요. 그렇죠. 사실 뭐 작년 재작년도 그랬어요. 진짜 중박주 대박주들은 진짜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가까이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똥주라고 불리던 종목들, 뭐 두산중공업이, 뭐 동국제강, 뭐 HMM으로 이름 바꿨지만 현대상선 이런 것들은 거의 5년 7년 이상 그냥 완전히 그냥 그죠. 끝없이 빠지고 그 밑에서도 반등 다운 반등 안 나고 이러던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 붙어버리니까 막 예, 20배 30배 올리니까 이제 막 대형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동국제강 시가총액 한 2천억 미만까지 간 것도 봤었거든요. 예, 그렇듯이 지금도 뭐 또 테마, 뭐 나름대로 사료주 뭐 또 뭐 등등 해갖고 돌아 나오는 것들 보면 공통점은 다 중장기 소외주, 5년 10년 이상 맞습니다.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나름대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작전 세력 이런 데서도 그냥 뭐 한 1년 2년 그냥 계속 모았다가 이제 이슈 딱 붙여갖고 그냥 치고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예, 급할수록 막 쫓지 말고 이미 그냥 대세 뭐 한 10배, 20배 올랐다가 시세 꺾이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막 사지 말고 예. 오히려 중장기적인 바닥 그리고 이제 막 돌아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데 초점을 모아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보이고요. 요즘 이게 저 특히 요즘 느끼는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또 제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안 봤지만은 어제까지 본다면 거래대금 상위 10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개별주 종목들이에요. 네. 예. 근데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하루에 7, 8천억이다 그러면 2등, 3등권의 주식이 4천억, 5천억짜리들이 답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종목들 보게 되면 상장 주식 수가 하루에 다 100% 돌아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50%, 200%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장 주식수가 하루 이틀에 돌아가는 그 종목이 급등 전, 뭐 불과 보름 전 하루 거래량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되니까. 예. 2억 원, 3억 원. 예.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나오던 종목이 이제 수급 탁 붙여서 오르기 시작하면 예. 이런, 하루에 막 천만 이런 경우가 예. 별로 없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이 특히 지금 워낙 이들 급등 종목들이 사료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쌍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이쪽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안 되는 쪽이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특히 바이오 쪽이라고 얘기해요. 왜? 일동이 예? 일동. 그러니까 이제 일동은 이제 제약 주제만은 예. 이제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 공격적인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바이오보다 더 화끈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료 관련 종목이고 예, 쌍차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대한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 자체가 완화가 돼야지 다른 여타 종목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오보다 지금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가 한번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IT가 움직였을 때. IT 부품이 움직이니까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IT 부품 유지가 코스닥 전체 거래에 한번 움직였거든요. 원익 IPS 막. 네,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오히려 투자 더 확대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돈은 지금 딱 보게 되면 시장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중간에 늘어났다 줄었다 이거 보면은 개인들이
어떤 이슈 종목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게 제약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작년 말에 날아갔었던 NFT 기반의 게임 쪽이 더 무너져요. 사실은.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중간중간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중간중간 한 번씩 튀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대치가 유지가 되고 중간중간에 정말 오래 쉬었던 애들은 한 번씩, 왜냐면 아까 명준호 형이 얘기하셨던 중장기로 쉬었다는 종목들은 수급이 다 비어 있습니다. 악성 물량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웬만한 투자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말 좋고 배당을 꾸준히 엄청나게 했던 회사면은 장기 주주로 있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이 이미 다 털어놓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된 기업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작년 이럴 때 막 성장주다 하면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탄력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위에 매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런 이슈 종목군들이 계속 돌고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없어질 텐데, 이 없어진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업종이 더 강하게 움직일 거냐. 그거는 그때 또 실적이 됐던 아니면 이슈가 됐건 어떤 뭐가 또 있어야 되겠죠. 주식을 처음 뛰어드는 어떻든 뭐 올해 저거 하여간 초보에 가까운 또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주식을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특정 기업들이 있다 할 때 가장 사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시점. 그건 많이 올라갔다 빠진 종목? 그렇죠. 이제 대세 상승을 1년이고 1년이고 해갖고 주가가 오를 대로 다 올라갔고, 그러고 이제 대세 하락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 그런 종목은 머릿속에 딱 기억도, 아, 이거 대장주였어. 이거 잘 올라가. 그죠. 사면 올라가. 이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주가는 또 고점 대비 한 30-40% 낮단 말이에요. 왠지 할인받는 느낌 있고. 근데 실적은 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한 6개월, 1년 주가 바닥 가서 이제 뭐 쇼크가 나오고 빠지기 시작하지, 실적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그럼 그땐 또 애널리스트들도 거품을 또 추천하거든요. 리포트도 거품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적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중 투자자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막 들어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2년 후에 보면은, 야, 내가 그 산 가격은 상투에 산 사람이나 나나 30% 할인받아 산 거나 똑같네 할 정도로 또 쭉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대중 투자자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외됐다가 이제 막 돌아서 나가고, 어떤 환경과 모든 부분, 심지어는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은 이미 작년도 올해 넘으면서 턴어라운딩 다 돼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도 그죠. 주가가 바닥인 기업. 이런 것들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중박도 날 수 있고 대박도 날 수 있고, 시장이 뭐 좀 흔들려도 또 사실 빠지지도 않고, 그런 점 뭐 아주 좋은데, 이걸 딱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거래량이 집중이 되면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거의 저는 다 제자리를 온다고 봐요. 누구는 돈을 벌겠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종목을 선침해야지.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바닥권에서 선침해 안 한다고요.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는 거지.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끝은 아닐 거야. 그렇지. 그렇죠. 분명히 내가 산 시점보다 더 올라가서 나는 더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야. 항상 그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에 형성된 줄 알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결국은 주가는 가치가 없이 올라간 주식들은 나중에 제자리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앞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코스닥시장이 요즘 거래대금이 줄어든 거고 상대적으로 요즘 부진한 이유 자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 집중된 종목들이 쌍차라든가 사료 관련 종목들이 다 코스피 종목들이에요. 이게 코스피 거래대금이 잡힌다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 거래당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여쪽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진한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코스닥시장에 하면 게임주도 막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바이오주라든가 5G라든가 또 상당히 부진한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 요즘 급등하고 있는 쌍차 인수라든가 사료 관련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 돼. 관심 줄어들어야지 이쪽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계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단순하게 오늘 같은 경우 뭐 은행 보험 정도가 강세에 뛰고 뭐 철강도 강세에 뛰고 갖고는 안 되고,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얘네가 정말 탄탄하게 잘 갈 것 같아. 나는 업종군이 좀 굵직한 게 나와야지,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과 좀 많은 섹터 자체가 하나 나와야지 그게 좀 해소가 되지. 아직까지는 실적을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연준회의를 앞두고 이 선반이 됐다고 생각한 부분이 풀려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지 아마 그런 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봐야죠. 미국은 아까 넷플릭스 특정 종목 타겟 좀 한번 논의해 봤다면, 국내는 네이버가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이버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주가가 좋을 수 있을까? 예? 뭐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네이버의 장기 성장 가능할까? 네이버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또 논의해 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네이버가 30만 원 깼나요? 딱 30. 딱 30입니까? 네, 딱 30. 오늘 아침 방송 제가 28만까지 쳐서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 네이버가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네. 우선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이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투자도 많이 합니다. 투자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웹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고유의 IP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많이 엔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격적인 투자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면 성장성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된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광고라든지 여러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이 어느샌가 성장이 둔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성장주 성격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알파벳,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이제 밸류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5년 동안의 EPS 성장률이 5년간의 매년 평균이 8%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은 지금 현재 5년 동안 성장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성이 약화된 반면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성 자체가 30%가 가까이 넘습니다. 매년 성장성이. 그런데 밸류를 보게 되면 네이버는 주가시 30만 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30만 원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밸류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28, 27 정도? 근데 알파벳이 지금 20%가 안 되거든요. 성장성이 그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그게 높은데도.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박주현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나라 성장주라고 있는 타이틀은 무늬만 성장이지 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장기 성장 독일 사실 만들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굵직해진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겪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LG화학도 2차 전지를 하기 전에 막 겪었었고 삼성 SDI도 사실 그 TV 모니터 막 사업하다가 완전 꼬꾸라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차 전지를 갖고 이제 새롭게 성장했듯이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샌가 성장 동력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한 5년, 10년 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다 막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현재는 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가시화가 되고 눈에 띄는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가 아마 시장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400억인데 3,000억대 초반 나왔을 거예요. 10% 정도 하향 수준인데 뭐 최근에 주가 안 온 걸 어제는 진짜 별로 안 빠졌어요.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오늘 빠지는데 앞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성장주들 앞서 저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안 산 이유 자체가 성장력이 없다. 이제 그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를 예를 들면 생각을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 네이버 실적이 그렇거든요. 매출액은 많이 증가했어요. 한 지금 아마 2017년도 기준에서 네이버가 매출액이 아마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전망치가 8조 원이더라고요. 매출액 많이 정장. 근데 2017년도에 네이버 영업이익이 아마 1조 2천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매출액은 거의 더블 늘어났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5천억 정도 되나요? 1조 5천억인가 1조 8천억인가? 작년 대비해서 8%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증가되지 않으니까 단기순이익도 7% 8%밖에 증가되지 않죠. 그러면 단기순이익 7% 8% 증가된다는 것 자체는 이른바 자기 자본이익률이 4%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4% 5% 정도, 5% 6%? 아, 10%는 안 됩니다. 그냥 5%는 더, 5%에서 10%는 안 돼. 두 자수는 아니에요. 6%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여기 노트북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6%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할 때 자기 자본이익을 많이 제가 강조를 하는데, ROE잖아요. ROE가 6% 7%면 일반적으로 ROE가 정기예금 성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연간 6% 7% 정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리로 따지면 조금 올라가겠지만은 그런데 주가는 1년에 10% 20%를 목표로 하잖아요. 개인 투자를 사게 되면. 그러면 ROE는 7% 8%밖에 안 되는데 연간 10% 20% 주가가 올라가면 버블이 생기거든요.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도 비슷해요. 카카오는 그래도 작년도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성장성이 높아서. 작년도 갑자기 실제 급증했어. 그게 예. 예. 근데 올해 문제는 뭐냐, 카카오가 못 간 이유가. 올해부터는 이익이 줄어들어. 작년도 이제 원래 주가가 급등할 때는 EPS가 급등할 때 주가 급등하거든요. 이게 작년도 카카오 시절 보시게 되면 작년도가 최근 1년 사이 실제 급증했어. 근데 엄청 급증했죠. 올해와 내년부터는 이익 증가율이 이제 네이버하고 비슷해져. 상대적. 그렇죠? 이 주가가 빨리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율이 조금 네이버보다 높을 거예요. 높을 건데, 근데 문제는 PBR이 높다는 거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LG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좀 약간 부정되게 했지만 LG에너지 솔루션도 다들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 띄어보면 숫자로 보면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네이버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 자본율이 앞서 제가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10%, 19%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제로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이 7%잖아. 7%도 안, 6%, 7%밖에 안 돼요. 그 다음 그렇죠? 주에 LG 그렇죠. 솔루션 한번 더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7%, 8%밖에 안 LG 됩니다.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더 하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다 이제 코스피에 저야 뭐 약간 대형주 중심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쫙 나열을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 시총 상위주들은 진짜 3분의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 정도는 너무나 싸고요. 나머지 반은 너무나 비싼데 그 나머지 반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와 그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근데 비롯한 또 한 2, 3년 지나면요. 그게 싹 또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 또 한 몇 년 지나 있으면 또 싹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주식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꾸로 하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사실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오면서 이유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 있었다가 그 밑으로가 바이오가 있었다가 2차전지 있었다. 얘들이 한 번씩 돌아섰고요. 중간에 은행이 좀 치고 올라왔었고 자동차도 한번 훅 떨어졌었다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변동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인데 이게 극과 극이라서 그래요. 사실 시장이. 네. 아, 네이버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네이버 요즘 보면 네이버가 전에 옛날 9버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또 버전을 완전 달리해가지고 이제 9버전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좀 뭔가 굉장히 이게 1등을 너무 오래 하더니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잖아. 네이버가 이게 뭔가 컨텐츠나 자기들의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1등을 하고 우리 우리 뭐랄까요 이용자들이 쓴다 그렇게 막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사실 네이버가 1등이 되고 네이버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누르는 이유는 주로 아주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중장년층 중에는 뉴스거든요. 뉴스. 네. 뉴스 속보가 이게 딱 정렬이 잘 돼 있고 그래도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뉴스가 지금 또 속보로 떴구나 이거 보려고 사실 보면서 늘 이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또 쇼핑 뭐 살 거 있으면은 거기서 사고 또 기타 컨텐츠들도 이용하고 하는 건데 뉴스를 못 보게 해요. 이 신버전의 특징은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거. 심지어 뭐 네이버 뉴스 이제 뭐 그 속보란 이런 데 가서 보면 최근 보면은 오늘 오후에 이걸 눌러보면은 아침 6시, 7시에 있던 게 그대로 있고 뭐 저녁에 또 이제 또 아침에 보면 그 전날 낮에 있던 게 그대로 있고 이게 뭐 뉴스를 완전히 경신해지는 소월 그리고 꼭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 자기 취향대로 그것만 골라서 보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뉴스를 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뉴스만 골라봐야 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 뉴스만 골라봐야 돼. 그럼 사람들 간에 뭔가 생각이 흔히 이게 단절될 수밖에 없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뭐 이런 시각이 있고 이런 시각이 있구나 하고서 이걸 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판단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거 굉장히 뭔가 오만과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한 10수년 이상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네이버를 봤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구글 가서 검색이야 당연히 뭐 구글 가서 하겠지만 뭐 마땅히 또 뭐 다음 거기도 근데 좀 정렬이 네이버가 전에 실시간 속보 이거 주던 만큼 깔끔하진 또 못해갖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총괄자가 바뀌지 않고는
대세 하락을 면하기 어렵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국 안 좋다 얘기죠. 근데 그거는 예. 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포털 규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리가 보수층들이 많이 머물러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층 조작을 한다, 언론을 조작한다, 어떤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관련해서 순위를 조작한다. 그것 때문에 미국식으로 가자. 미국식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보고 싶은 신문을 검색해 가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게 이제 현 문재인 정부 쪽의 포털 규제안이었던 건데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최근에 네이버 뉴스 그런 식으로 바뀌지 몰랐는데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뭐 상에 따라 다른 거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뉴스를 한꺼번에 보는 것 저도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네이버 쪽에서 약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뭐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뭐 얘기하고 지금 시간 마무리돼야지 또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있죠? 뉴스는 뉴스토마토에서. 그럼요. 뉴스는 뉴스토마토에서.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장 포인트 한마디 그게 남아있군요. 예. 박문용님부터. 시장의 포인트요? 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2,7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6, 70포인트 등락이잖아요. 다음 주도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자체는 이제 결국은 다음 주는 실적이잖아요. 뭐, 막 오늘도 뭐 빅스텝 얘기가 좀 많이 했지만은 통화정책 관련된 악재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이 미국 시장도 실적이 뚜껑이 열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넷플릭스 충격을 받아서 기술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틀 동안 40% 빠졌잖아요. 내 주식 성장주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주는 안 빠지는데 성장주 혹시라도 넷플릭스처럼 어닝 쇼크가 나오면 20% 30% 빠져버리니까 불안하거든.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방해 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왜냐면 다음 주에 뭐 중요한 기업도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라든가 실적 발표가 좀 될 거니까. 우리나라는 변동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번 주부터 뭐 이제 현대차고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많이 발표될 것 같은데 변이 없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방향이 실적이 발표되고 국내 시장도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뭐 실적에 따라 제한적인 종목 장세 흐름 자체가 다음 주에도 진행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전히 다음 주에 포인트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란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오늘 아침 제가 갑자기 이건 앵커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이 새벽이 오기 전에 마지막 어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어스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스름이라는 게 지금 어두운 게 진짜 아침에 오기 전에 어둠이냐 그거 진짜 본격적인 밤이 되기 전에 어둠이냐 이 공통적으로 그냥 어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약간 어스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과 가치가 정말 극과 극으로 더 나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다음 주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는 지수는 거의 크게 변동이 없거나 빠지진 않다고 봐요. 빠지지 않고 올라가거나 제자리에 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종목하고 업종별 차별화가 더 심해질 거다. 저 이렇게 봅니다. 작년 8월부터 대세 하락 좀 나왔잖아요, 시장이. 그때가 초저녁 8시라고 하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해하고요. 작년 8월 달이 이제 초저녁이다. 어둠이 시작되는 그죠? 저녁 8시다 하면 지금은 한 몇 시쯤 됐을까요? 지금 시간이. 지금요? 예. 제가 이제 항상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예. 예전에는 한 6시 정도 되면은 그때도 이제 해가 안 떴었는데 네. 요즘 5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밝게 네. 해가 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한 4시 50분. 아, 지금 시장이 4시 50분. 곧 이제 동이 트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화가 먼저 가고. 예. 몇 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6시, 7시 정도? 아침, 벌써 이미 해가 떴는데. 지금 떴죠, 지금. 아, 절점 떴군요.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은 좋으니까. 그렇죠. 저는 저녁 한 11시? 12시?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명절이 있는데. 예. 아니, 뭐, 그쵸. 자정으로 가는 시점까지가 그런 거지. 뭐, 자정 이후에 이제 또, 예.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보는 그럼요, 관점이 예. 다르는데. 예. 기온도, 저희가 늘 그러잖아요. 저희 셋은 운영 스타일도 다르고 예.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 다 됐나요? 네. 네. 오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주도, 명님 한마디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예. 예, 명님의 한마디는 일요일 날 밤 9시에
예, 저 토마토 유튜브, 예, 유튜브에서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예, 금요일 저녁 마켓 뒷담화 우리 새 운용력들의 또 난상 토론 시간이었는데요.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이 변동성이 여러분 잔고에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